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행정복지센터 전산망 마비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안부는 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 아직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가 안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7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관련 업계는 생존권 강탈을 강요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급습한 가자 최대 병원에 전기가 끊겨 환자 24명이 숨졌다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가자 지군의 연료 지원을 거부해왔던 이스라엘이 입장을 바꾸어 최소한의 연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어제 오전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이 마비돼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멈춰섰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인 정부24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민원 발급기에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쯤부터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먹통이 된 겁니다. 중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던 주민들은 예상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납골당에 제출할 서류가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황당하네요. 네, 생각도 안 했는데.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몰린 주민은 발만 동동 굴렀고 20일 날 입주 예정인데 오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LH 전세 임대 계약이 파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중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러 온 주민은 휴가까지 냈다가 헛걸음해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걸 못하니까 그 뒤에 업무를 지금 휴가까지 썼는데 계속 못해서 또 휴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수능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생각에 부풀었던 고등학생도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성인 이제 돼가지고 수능 끝나고 이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주민등록증 오늘 발급하러 이제 왔는데 망이 고장나가지고 망이 안 돼가지고 발급을 지금 당장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행정 전산망 마비로 주민센터와 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던 정부24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오후 2시 넘어 관련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온 오프라인 서비스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하루 종일 주민들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0도,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는 영하 7도, 서울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위 속의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 내륙에도 초속 15m 넘는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겠고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이 대설 관련 방제 속보를 통해 충남권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로 대설특보가 확대 발효됐고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충청권인 예산 원효봉에 12.4cm, 전라권인 무주 덕유산에 9.5, 경상권인 산청 지리산에 7.6, 제주도 삼각봉에 34.7, 한라산 남벽에 30.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까지 충청권과 경북권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이후 오늘 아침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은 대신 양을 줄여 판매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물가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해 3.6%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식품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른 것보다 제품의 양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슈링크플레이션이 꼼수 인상으로 지목받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가격과 함량, 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가 수준은 아직 높고 중동 사태와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물가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린 3.6%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MF는 내년 말에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 개선과 관광산업 회복 등 점진적 반등으로 한국 경제는 올해 1.4%, 내년엔 2.2%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이자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정도입니다. 서민 고통을 짜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질타 속에 급기야 민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법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5년 평균 이자 수익 대비 120%를 넘어선 순이자 수익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이 초과 이익의 4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당장 올해 이자 소득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을 의식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형태입니다. 정부가 은행에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 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9조 원. 정의당, 진보당 의원까지 이름을 같이 올린 범야권 법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횡재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전문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익이란 것은 이제 은행의 건전성하고 연결돼 있고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배당 같은 걸 줄이면서 은행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은행의 효율적 경영을 막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규제를 자꾸 만들면 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아요. 출연금 형태로 가야 될 거예요. 서민금융하고 관련된 부분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쪽에 기본재산들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돈을 내요. 그쪽에 이제 기본재산을 늘려주거나. 정부와 정치권의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횡재세법까지 발의되면서 오는 20일 금융당국과 회동을 앞둔 금융지주 회장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검찰이 삼성그룹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며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마지막 날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발언하고 또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나란히 스탠퍼드대 좌담회에 참석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도 정부 합동 TF를 꾸려서 신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오늘이 APEC 마지막 날인데요.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과 스탠퍼드대 좌담회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이른바 리트리트에 참석합니다. 리트리트 회의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APEC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과 영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APEC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란히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어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좌담회에서는 한일과 한미일의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APEC 기간 한중 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대면하고 담소도 나눴지만 회의 일정이 곧 마무리되는 만큼 정식 회담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인데요.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도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며 새벽에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늦게 귀국하는 윤 대통령은 내일 하루 국내 현안을 챙긴 뒤 모레부터 다시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에 나섭니다.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미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군사 채널을 복원하면서 긴장 완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는데요. 우리로선 미중 해빙 모드를 기회로 한중 관계 복원 등 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군사 채널 복원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8월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단됐던 미중 간의 군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 등을 복원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줄인 겁니다. That's been cut off and it's been very worrisome. That's how accidents happen, misunderstandings.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s on a direct basis. 하지만 경제와 타이완 문제 등 대부분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핵 문제도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합당한 우려를 모든 당사자가 경청해야 한다며 북한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크게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어떤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요. 다만 타이완 해협의 안정은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의 해빙 분위기를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이외의 부분도 있지만 북핵 외교라든가 대러시아 외교라든가 다양한 외교 채널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중국 외교는 소홀히 할 수 없다.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군사거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한미일의 삼각동맹 틀 속에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꾀하는 탄력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여러 현안을 둘러싼 중일 간 대립 속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관계 안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주요 현안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에 만난 중일 정상. 시진핑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양국 관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견의 적절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일 두 나라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더 밝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습니다. また地域と国際社会をリードする大国として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していく責任を有すると考えます。 하지만 본 회담에 들어가자 현안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확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科学的な根拠に基づく冷静な対応と中国による日本産食品輸入規制の即時撤廃これを強く求めました. 하지만 시 주석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인류의 건강과 세계 해양 환경, 국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시진핑 주석은 일본이 신의를 지켜 중일 관계의 기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국의 경제 이익이 깊이 연결된 만큼 공급망 분리, 디커플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중일 두 정상이 극단적 대립을 피하기 위한 관계 안정화의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감한 세부 현안에는 여전히 큰 입장차를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어려웠던 만큼 1등급 커트라인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히 국어가 어려웠는데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국영수 모두 어려웠던 올해 수능에서는 1등급 커트라인도 떨어졌습니다. 입시 정보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은 원점수 90점 밑으로 형성됐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기하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지만 미적분 등급 컷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어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당시 1등급 비율은 4.37%로 지난해 수능의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편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에 달했는데 올해는 둘 다 146점 안팎이 예상됩니다. 과탐도 표준점수 최고점 차가 지난해의 2배까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시험이 어려웠고 N수생도 많은 만큼 재학생들은 수시 전략에 비중을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상위권이 좀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추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딘가에 공동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적용하면서 유불리를 판단하면서 적정하게 소신 지원도 함께 하면서 정시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수학이 당락을 좌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영수, 탐구 모든 과목에 대해 대학별 전형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수능은 재수생 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점수 예측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위권의 재수생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학생들은 수시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졌는데도 쉽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적분이 좀 안 나오던 유형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른바 N수생 비율이 35%로 28년 만에 가장 높아 등급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대체로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고득점 학생들은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금년도가 또 이과생이 최대 규모인 거죠.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시 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수시 때 합격을 하지 못하고 정시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정시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고3 재학생은 수시 모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점수 발표 전에 가채점을 해서 수시 모집의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를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충족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고 좀 보수적으로 내가 좀 어려웠거나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모르는 경우는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합격선 안에 드는 두세 곳 이상을 놓고 수시 논술과 면접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대학에서 최저 등급을 못 맞췄더라도 다른 대학의 논술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체험해보는 차원에서 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 기간에 몰려있어 일정이 중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시 전략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EBS와 입시 업체들의 대입 설명회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고 오는 2027년부터는 단속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생존권 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개식용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부와 여당이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폐업 등 업계가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고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죽박죽이던 법 체계도 정비합니다. 축산물 위생법과 달리 개를 가축으로 규정한 축산법을 손보아 법규의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식용 금지 법제화로 인한 업계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등의 철거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축산 원예 여부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축산이나 원예업 쪽으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업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여당과 마찬가지로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기류입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는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요구나 또 우리의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추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이걸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관건은 업계의 반발입니다. 정부 추산 개식용 관련 농가는 1,100여 곳, 식당도 1,600여 곳에 이르는데 개식용이 전면 금지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기본권, 먹을 권리 강탈할 수 있는 개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을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은 당사자인 자신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생존권 강탈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도 예상돼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일단 용퇴 권고에도 여권 핵심 인사들의 요지부동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보수정당 혁신위의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이라 주류의 반발이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과거 보수정당 혁신위의 잔혹사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는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로 이준석 전 대표의 사조직이란 일각의 평가 속에 이 전 대표 징계 국면과 맞물려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당이
특정한 특정인을 위해서 당대표 선출의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눈에 어떻게 비출 것인가. 2017년 탄핵 정국 이후 자유한국당 구원투수로 출범한 유석춘 혁신위는 위원장의 일베 동료나 탄핵 부정 등 이딴 설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 김문수 혁신위도 공천개혁에 나섰지만 친박계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성공 사례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전권을 받은 홍준표 혁신위는 당내 반발을 뚫고 당권과 대권 분리, 국민선거인단 도입 등 혁신안을 대부분 관철해 이듬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원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에 이룬 것은 당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인유한 혁신이 성패의 관건은 결국 당 주류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뚫어낼지로 귀결됩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인 위원장이 야심차게 꺼내든 윤심 카드는 일단 반발의 목소리를 더 키운 형국입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와 혁신이 모두 갈등이 깊어지는 걸 우려해 전격 회동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출범한 인유한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출발점을 인적 쇄신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향점이 분명한 만큼 인 위원장의 발언 수위와 행보 등 다음 카드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비명계 의원들이 공식 모임을 꾸리고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당내 역학구도를 흔들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찻잔속 태풍에 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 의원 4인방이 총선을 앞두고 독자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란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과의 결별, 그리고 도덕성 회복을 당 지도부에 강하게 촉구한 겁니다. 방탄정당, 돈봉투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 독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쇄신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은 12월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첫 발을 뗀 4명 외에도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며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한 4, 5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을 공개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원들,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우리 당을 바꿔내는데 일단 우리가 전력할 거다. 비명계 세력화를 통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우려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당 주류인 친명계는 일단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165명인데 뭐 한 5% 정도 되는 의원들이 지금 모여갖고 결국은 당권 내는 공천권 내놔라 또 포기해라 또는 아니면 당 지도부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도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총선판 전체를 지휘해야 할 이 대표를 고향 안동에 묶어두는 건 가당치 않다며 쇄신을 기치로 내건 비명계들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그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따로 떼어진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 총선 전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이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 대표님 사당화 벗어나야 된다면서 한 달 시한 제시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험지 출마는 아직 입장 없으세요? 하지만 부쩍 지역구 공개 활동을 늘려가며
비명계발 험지 출마론에 답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의 품을 떠나 성공하려면 대선 주자급 인사와 확실한 지역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비명계 세력화 움직임은 집단 탈당 등 극단적 원심력보다는 공천 규칙 등을 둘러싼 내부 힘겨루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How can you say it's over? What can there be that we can't overcome? Why do you turn away? Are you so afraid of meeting someone? Didn't we say forever? I still believe the feeling's strong enough. Before you walk away, let me hear you say you don't need my love. Stay with me, darling,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Nobody else can warm your lonely nights. No one's gonna love you like I do. Stay with me. Can't you see we've got too much to lose? Oh, stay with me. Stay with me. 네,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눈에 제주에는 돌풍까지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15층짜리 아파트. 어제 오후 70대 남성 주민이 출입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을 막 나서던 길에 10층 높이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주먹 크기의 돌멩이에 맞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온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땐 이미 남성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랑 돌아가신 할아버지 분 둘 다 같은 아파트 산다고 뉴스에서만 일어날 것 같고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경찰은 초등학생과 보호자를 조사하고 있지만 학생이 10살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포공항 게이트 앞에 망연자실한 얼굴을 한 이용객 수십 명이 늘어서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제주에 도착했어야 하는 시간.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이륙 시간이 거듭 미뤄지더니 결국 이용객 150명의 발이 밤새도록 공항에 묶인 겁니다. 11시가 넘으면 주택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숙박이나 렌트카나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에선 눈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뒤 상황 보고 조금 속도 낸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 밟았는데 앞으로 살짝 미끄러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끄러운 상태였어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예보된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올해 전국에서 162대, 울산에서는 8대가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입니다. 밤 12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며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제대로 된 차선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191%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과 함께 차량 압수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이 넉 달간의 특별수사 중 적발돼 압수된 차량입니다. 전국에선 162대가, 울산에선 8대가 압수됐습니다. 경찰청이 새롭게 신설한 기준에 따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해 큰 피해를 주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바로 압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오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압수 차량은 한 대였지만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8대까지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특별 단속으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량을 압수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뿐만 아니라 술값을 자동차로 치를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40일을 넘긴 가운데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공보실은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 공격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어린이 5,000명을 포함해 최소 1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어린이 1,800명을 비롯해 3,750명이 실종 상태며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 밑에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도 3만 명을 넘어섰는데 75%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사흘간 휴전하는 합의에 접근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 TV가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안에는 하마스 인질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5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 아동 50명을 교환하고 3일간 휴전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알아라비아 TV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빼돌려 전쟁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가자 지구 내 연료 지원을 거부해왔던 이스라엘이 입장을 바꿔 최소한의 연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이 급습한 가자 최대 병원에 전기가 끊겨 환자 2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이 40일을 넘기면서 가자 지구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피난민에게 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건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연료가 일찌감치 바닥나면서 하수 처리와 상수도 시설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حتى يعني نعيش ابنائنا واولادنا ونسائنا في هذا الدمار الشامل وفي هذه الحجاره والاسبست المكسر فوق رؤوس الساكنين. 그간 하마스가 전쟁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가자 지구 내 연료 지원을 거부해왔던 이스라엘이 입장을 바꿔 제한적인 연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운영하는 상하수도 시설을 위해 하루에 탱크롤이 2대 분량의 연료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7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 가자 지구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연료의 2에서 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상하수도 처리 기능이 마비되면서 위생 여건이 매우 나빠졌으며 호흡기나 설사 환자 수가 열흘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ההחלטה הזאת הייתה שאנחנו רוצים למנוע התפשטות של מגפות. אנחנו לא צריכים כרגע מגפות שגם תפגענה באזרחים שנמצאים שם וגם בלוחמים שלנו שנמצאים שם.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하마스의 무기 생산 핵심 거점을 12시간이 교전 끝에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북부의 한 유치원에서는 박격포탄 등 하마스가 숨겨둔 무기를 발견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이 급습한 알시파 병원에 전력 공급이 중단돼 중요한 의료 장비가 작동을 멈춰 환자 2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내부와 지하에
하마스가 지휘부와 군사 시설을 숨겨놓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다는 판단 아래 지난 15일 이곳을 급습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전쟁 속에 레바논 남부에선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또 요르단에도 전쟁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한 이들 나라의 우리 동포들은 대체로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종사하는 일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현정 PD가 전해드립니다. 끝없는 파괴와 죽음, 공포.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개입을 부르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해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동포들의 상황은 어떨까? 헤즈볼라 근거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수도 베이루트 등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가 아직은 크지 않은 만큼 학교나 은행, 관공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기존 지역들이 다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고요. 당장은 전쟁에 따른 직접 피해보다는 도심에서 있을지 모를 과격 시위 등 치안 문제를 우려합니다. 때문에 야간 외출은 물론 현지인 밀집 장소, 정치, 종교시설 접근도 삼가고 있습니다. 치안이 조금 이전보다 좀 어려워지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계시는 분들이 더 지켜가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사관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공지 받아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채 아랍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과 공식 수교한 몇 안 되는 나라인 요르단. 현지 한인은 420여 명으로 주재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는 주로 여행업이나 무역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등의 여행길이 막히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0월에 탁 터지면서 모든 여행객이 100% 깔끔하게 취소되면서 요르단이 다시 한번 또 그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나 싶었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특히 요르단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체 인구의 70%가 팔레스타인계인 상황. 대부분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시위대의 혹시 모를 과격화 가능성에 동포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사관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피난소를 마련해 모의 대피 훈련을 하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안전 공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사람마다 어떤 여러 가지 중호 범죄라든지 또 그 시위의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제 그런 어떤 지역들을 조심하고 또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또 접촉하더라도 언행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스라엘 주변국 동포사회는 전쟁이 이제라도 하루속히 끝나 이전의 일상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들이 이번엔 홍수 피해를 봤습니다. AP통신은 소말리아와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지난달 시작된 비로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수준의 홍수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최소 130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재 시간으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소말리아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가 시작된 이래 전국 곳곳에서 홍수 등으로 51명이 숨지고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웃나라 케냐에서는 북부와 해안에서 가옥 수백 채가 휩쓸려 최소 10명이 숨지고 3만 명 넘는 주민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현지 적십자사가 전했습니다. 네, 산에 오를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본인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것,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덕유산 국립공원이 산에 버려질 수 있는 물병이나 음료수병을 수거해 이른바 재활용 또는 새활용을 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자연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종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 덕유산 무주구천동 계곡의 어사길 입구. 물병과 음료수 캔 수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떼야 돼가지고 요즘에는 라베지를 다 떼고 버리셔야 돼가지고요. 라베지 있으신 분들 라베지 떼시고 뚜껑. 바로 옆 탐방 안내소 건물 안에서는 자원 재활용, 더 나아가서 새활용에 대한 체험과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와서 이제 이런 재활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듣고 또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헌 근무복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헌 옷과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을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보내서 장갑이나 수건, 양말 등으로 재활용, 새활용하는 겁니다. 네, 탐방객들이 산에서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병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장갑이나 양말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재활용을 통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캠핑장에서 수거되는 많은 양의 페트병이나 음료수 캔도 재활용 대상입니다. 재활용하면서 뭐 이런 장갑이나 수건을 또 이걸로 재생산해 갖고 한다는 과정이 저희는 참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런 새활용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 알루미늄 캔, 그리고 헌 건무복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려지는 폐자원들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유산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재활용, 새활용 프로젝트. 국립공원에는 탄소 중립 실현의 한 방편이지만 시민 각자에게는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 위험까지 높은데요. 그래도 수도권은 눈이 멎으면서 도로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안성과 오산, 시구간을 중심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눈이 내렸던 곳들 중심으로 미끄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순천 완주선 완주 방향으로 임실 나들목 부근 1차로를 보시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갓길 쪽에 사람들도 서 있는 상태고요. 고창 담양선 고창 방향으로도 장성 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갓길 쪽에 차량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25번 호남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천안 방향으로 순천 3리 부근에서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요. 순천 2터널 부근 역시 이렇게 끝차로 쪽에 차량이 서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도로가 미끄러워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목포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대명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2차로로만 통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 위험까지 높습니다. 이 도로 살얼음은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에서 생기기 쉬우니까 각별히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1번 경부선 서울 쪽 안성 분기점에서는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위차로 쪽에서 처리하니까요. 차로 변경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대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북동부는 최고 5cm, 그 밖에 남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가로는 강풍주의보가, 경남 동부와 전남 일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5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8.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4.7도, 안동 영하 3.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가 9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